보유세 논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 자꾸 비판하게 돼서 제가 자꾸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페이스북에다가 뭘 다 올리시고 뭐 SNS 잠깐 올리시는데 자꾸 올리시니까 저도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랑 너무 다르거든. 나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아닌데 대통령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럼 대통령은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국가 정책이 되고 이게 국가 시스템이 바뀌는 건데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이렇게 아닌 걸로 배웠거든. 보유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 없애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유세를 건드려서 보유세를 걷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아니 뭐 이 부분도 어느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유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유세 실효율이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보유세만 놓고 계산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누가 설명해 주세요. 집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만 내나요? 이거 지금 보면은 보유세를 만약에 뭐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미국처럼 보유세를 올리자. 근데 미국은요 취득세나 양도세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고 싶어서 보유세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나 아니면은 뭐 취득세 같은 것들은 좀 낮추던지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율을 갑자기 막 엿바꿔 먹듯이 바꾸면은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다 불안 심리잖아요. 꼭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네.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겠다? 그럼 뭐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 뭐 오케이다. 그렇다면 집 없는 내가 집을 살 때 대출도 좀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보유세 때문에 힘들어서 팔고 싶다. 나 다주택자 이제 탈출할래. 나 그냥 1주택만 할래. 실거주 할래. 그런 사람들한테 퇴로를 열어주려면 양도세 낮춰줄게. 즉 양도세 중과 이거 유예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아예 이 법 자체를 바꾸든지 세제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세도 낮춰줘야 되죠. 그 부동산 사실 수수료도 우리가 되게 비싼데 근데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단 말이에요. 그냥 좀 토해내더라도 내가 이걸 집을 갖고 있자. 그 대신 보유세만 올린다고 정부에서 그럼 나는 월세로 전환해서 세 놓고 월세 많이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이 고통을 월세 세입자가 다 떠안는 구조가 되는 건데 절대 이거는 국민들을 생각한 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건 SNS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높다고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거죠. 너무 낮다. 너무 낮으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올려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아니 근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너무 낮아. 미국도 이렇게 낮지 않아. 그게 아니잖아. 세금이 보유세만 있나? 종부세 있죠. 아니 거래세, 취득세. 이거는 딴 데보다 엄청 높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유세가 높으면 원래 국제적으로 보면 보유세가 높으면 거래세가 낮아요. 그리고 보유세가 낮으면 거래세가 높습니다. 국가별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토지 소유의 개념, 어떤 취득하는 방식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반영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은 본인의 필요한 부분만 부각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 대통령이 부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종부세는 빠져 있어요. 지금 종부세가 있었구나. 네, 종부세는 빠져 있어요.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했네. 고정 가나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보유세, 종부세를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해 말 KB 기준으로 보면 15억이라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억 그리고 전체 시세를 봐도 한 10억에서 11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종부세 이제 세제 감면해주는 기준이 1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는 다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시기가 오고 있어요. 왜냐? 올해 공시지가가 18% 올랐잖아요. 그쵸.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8%. 이제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결국에는 종부세까지 다 물리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현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이걸 들고 나왔을까?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당초에 정부가 지금 재정경제부가 이 종부세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에요. 그 연구 용역이 전반적인 세제 개편,
그게 이미 맡겼고 6월쯤에 결과가 나와요. 왜 6월이냐?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건드리면 논란이 커지니까 6월 보유세를 들고 나온 거예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단 말이에요.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129 대책을 내놨는데 129 주택 공급 대책이 민간 시장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고 나온 게 다주택자는 마귀다. 이러면서 다주택자를 악마화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면서 본인이 구두 개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내놓기보다는 나는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시그널만 주면서 구두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시그널에서 약효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5월에 양도세 중과 이거를 끝나면 그 물량이 더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묶이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 물량이 나와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절묘하게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끓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전월세 난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구두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 이 사람들을 타깃으로 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이 구두 개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택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저가주택을 가진 사람과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나는 더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 구두 개입을 통해서 서울 지방선거에 저는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유세 관련해 가지고 주택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주택 관련된 세금이 이게 공제시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반영된 게 이 세금이 언제 고지서가 나오죠? 지방선거 이후죠. 이유죠. 근데 우리가 얼마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언제죠? 그건 사실 그냥 AI로 돌려서 대충 저는 뽑아는 사람들이 보는데 알 수는 있지 않나? 그게 지금 공시지가가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집단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공시지가가 딱 처음에 나오면 이의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그 집단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 확정되면 제가 이걸 재산세 신고하는 게 한 여름쯤인가 그래요. 그래서 뭐 물어보겠습니다. 선거 이후구나. 이후예요. 선거 이후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는 한 마디도 안 하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하시는구나. 근데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퇴하면서 자식들 다 키운 오래 살던 그런 아파트. 근데 그게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만 있다.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뭐 7억도 안 하던 것들이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어느덧 34억, 35억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보유세를 계산을 해보면은 3천만 원 후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300만 원 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이유는 1억 7천을 내는구나. 사람들은 막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가진 돈에서 월 300만 원, 400만 원 가까이를 4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돈을 갖다가 세금으로 다 써야 되면 그 아파트를 계속 보유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1주택이고 실거주인데 이분들 우리 엄마 아빠 마귀예요? 결국엔 그 돈 없으니까 아파트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유세 관련해 가지고 보유세 올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 그렇게 아파트 한 채만 있는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진짜 아파트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보유세가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처럼 싼 아파트에 사는 김포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 별로 안 올라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딱 보면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면 와 이재명 잘한다. 맞아요. 맞아요. 와 잘한다. 야, 아파트가 뭐 저렇게 비쌌어? 오씨, 저 사람들 뭐 아파트가 저렇게 비싸? 세금을 얼마씩? 세금이 우리 아파트보다 몇 배 더 비싸네. 야 이재명 잘하네. 부동산 잡아야지. 야 이재명이 잘하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정치예요.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재명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실현해 줄지,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비싼 주택 그래 세금 더 내야지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 이게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갈라치기의 전술이에요. 나만 더 안 내니까 네. 우와 잘한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화두를 돌려버려 갖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영원히 비싸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별로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저는 느꼈던 게 당장 다주택자들이 뭐 세종에 있는 뭐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어쨌든 2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놨어요. 그래서 매매가 한 8만 건 정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거 사다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꼭 전세를 거쳐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전세 매물이 완전 잠기면서 뭐 정말 현저히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세 대신 월세로 이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약간의 목돈을 갖고 있는 뭐 30대다, 뭐 결혼을 했다, 신혼부부다. 근데 전세는 못 들어가겠고 대출도 막히고 그러면은 그래 월세를 들어가자. 그럼 월 300만 원, 400만 원씩 월세를 내거나 나머지는 이제 조금 이제 보증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막 2, 3억씩 남는 돈들을 갖다가 지금 다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지금 곧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버블이어가지고. 아니 저는 정말로 분노하는 게요. 우리 일반 직장인들 정말 시골에서 올라와서 열심히 살아갖고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어요. 그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허그에서 보증해주는 디딤돌 대출 이런 거예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저리 1% 2% 저리 대출을 해주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요. 그 기준 자체도 올리지도 않아. 집값은 오르는데 그 집값 기준은 올리지도 않고 있죠. 그리고 그 대출을 해주는 그 맥시멈 그 액수 자체를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예산을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데 허그에 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주택 구매 이 관련 예산을 줄이고 오히려 임대 아파트 예산만 대폭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실하게 산 젊은 사람들이 중저가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만들려고 해도 이 수단을 점점점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정말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 그 좋은 땅에 네.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박주민 의원하고 민주당이 그러던데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가지고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두 분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이 그 알 아니었으면은 윤석열 찍을 거 날 찍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아니에요? 제가 뭐 딴 얘기하는 거? 맞아요. 상대방이 달라요? 나 만말이잖아. 나 방금 사고 친 거야? 아니지? 아니. 근데 예전에 본인은 올리셨어요. 네, 예전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뭐 커피 타줬다 이런 지라시 같은 기사 막 돌면서 음모론 파졌잖아요.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 이러면 윤석열 막 이랬잖아요. 저도 그때 쏠 뻔했어요. 속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말씀하세요. 뭐야, 유이재명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마음이 흔들리시는지 몰랐어요. 흔들렸어요 벌써.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었다. 뭐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얘기하면서 막뭐 커피 타줬다 이런 것들을 믿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찍을 걸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을 표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되게 억울하셨나 봐요. 진짜 SNS. 근데 SNS를 하루에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로 SNS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회의도 엄청 많이 하시고 일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국정에 굉장히 전념하고 계시죠. 국정을 굉장히 전념하시는데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중을.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네. 집중을.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부 부처에 이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들 중에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 임명된 분 말고 야 이분은 정말 너무 잘된 인사야 진짜 이쪽 전문가야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없죠.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이 뭐 방위 출신이다. 그래서 DMZ 근처에서 있을 때 저기 삼단봉 들어라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또 오르신 분께서는 박홍근 의원이죠. 네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국문과 출신이다. 근데 그분 그 선거 공보물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있잖아요. 뭐 화염병 제조 위반한 거, 그 다음에 국보법 위반한 거. 집시법 위반한 거 등등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집행유예에 나온 건데 그거를
사면 받았음으로 적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적었어? 천하람 의원 아까 오셨잖아요. 네. 그분께서 딱 질의를 했는데 같은 뜻인 줄 알았대. 그래서 아니 국문과 아니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그쵸. 보면서 맞아요. 뭐지? 이거 뭐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국문과 뭐지? 이러면서 제가 되게 황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장관들이 이 대정부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우리의 이 SNS나 아니면은 뉴스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문성이 막 발휘가 되는 똑똑한 장관이 사실 몇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죽 답답하면 본인이 다 뛰겠어. 아니 본인이 임명했는데 뭐 어떡해요. 뭐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SNS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막 세게 나온 거지. 막이다 막 이렇게. 아니 대통령이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네. SNS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얘기는 되게 좀 마음이 좀 아파요. 방송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 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연된 그 몇 배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된 것이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테니 안타까워 마시기 바란다. 네. 그래서 뭐 월세 공화국, 임대 아파트 공화국 만들고 계시고 4심제 통과시키시고 법 왜곡죄 때리시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주 그냥 몇 배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죠. 대통령이 근데 SNS를 많이 올리잖아요, 정말로. 근데 SNS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 정책 화두를 던지거나 뭔가 자신들이 정책을 펼치고 싶을 때 그런 애드벌룬을 띄우는 역할을 하거나 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를 올린 건 이게 거의 취임이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라고요? 예, 본인과 직접 관련된 나의 과거를 부정하고 나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직접적으로 변호하는 이런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린 거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나의 과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이었나? 이런 내용은 처음이에요.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많아. 거의 다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누구 때려잡는 거로 보통 하셨는데 그냥 거의 일기를 쓰시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 게요. 전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정말 잘못됐다니요. 대통령이 하시는 야당이 일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야당이. 당신은 야당 네. 정치인이고 야당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난 분명히 말렸어요. 네, 분명히 이거 정말 말렸습니다. 굉장히 사실을 오도하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그렇게 본인 그대는 생각을 제가 생각합니다. 제 거죠. 생각을 지금부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내용을 보면 누가 SBS 그 알을 다시 봐도 누가 조폭을 변호했다 단정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봤습니까? 봤죠. 나쁜 사람이네. 불경한 사람이 그걸 다시 보다니. 아니 이게 내용을 보면 저는 굉장히 그 알 자체가 굉장히 고심해서 만든 흔적이 느껴져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아니 그리고 언론이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해 과거를 검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맞죠.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많은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왜 그럼 그것에 신빙성을 갖고 느꼈을까요? 그 주변 환경을 보세요. 성남시장 시절에 조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갖고 다리 올리고 사진 여기. 찍잖아요. 시장실 맞죠? 그리고 그 확인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그거 확인된 거냐고. 다 나왔습니다. 그 언론만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진짜 그 드릴게요. 성남시장실 맞아요? 시장실 맞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확실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이 전에 변호사께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을 변호했다는 것도 이미 확인이 됐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이 얘기를 한 게 변호한 건 맞으나 그들이 국제 마피아인 건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조차도 아니 과거에 재판받고 하던 이력이 있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지 모를 수가 있느냐 라고 다 이미 해명이 나왔어요. 그 보도가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변호사는 누구든 변호할 수 있다. 직업상 누구든 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연관관계를 보고 정황 증거를 보고 의심이 싹트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일입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 본인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면 깡패 아니라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과거에 근데 사진 찍은 사람이 깡패가 아니라는데? 그 사람 조폭에 연루되어 있고 그 변호한 사람 조폭이 맞았다고 다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깡패는 아니래요. 해당
그 인물은 영어 강사로 재직 중인 정모 씨래요. 그럼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쪽에 왜냐하면 깡패라고 조폭이라고 사진 발효 올린 사람을 조폭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캠프는 뭐라고 했냐면 성남 시절에 시장을 개방했었고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왔던 사람은 해당 사진 속에 다리 올리고 있는 사람은 영어 강사로 재직 중인 정모 씨라고. 그 말고 그 외에 시장실에서 또 다른 사진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는 나는 내 살 길 찾아야 되니까. 네, 성남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의혹을 또 엄청 제기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해서는 그건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이미 재판 결과에 나온 게 있고 네. 그리고 이 코마 트레이드 그 알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코마 트레이드예요. 코마 트레이드 이준석 대표란 말이에요. 그 이준석 대표의 범죄 행각 그리고 그 범죄 연루자들과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 제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전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그 보도들을 직접 고소하시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아니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걸 고리로 했냐는 거잖아요. 저 사진인데 저 사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재명 당시 캠프는 해당 사진 속 인물이 영어 강사로 재직 중인 정모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어요. 그때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지금 TV조선 사장실 가서 저렇게 해도 돼요? 저 영어 강사인데? 그게 2021년 10월 20일 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근데 저거는 그렇게 당시 윤석열 캠프의 최은석이라는 수석 부대변인이 저거는 국제 마피아 연루 의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당시 아니다라고 저거는 해당 속 인물은 영어 강사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시장실을 개방했대요. 개방해서 사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대요. 네. 뭐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잡고 추가 체크는 제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왜 다른 주장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 또 확인하셨고 아무도 날 보호 안 해. 아니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이 언론과 관련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계기가 된 게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허위라고 유죄 확정 판결을 돼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국제 마피아파 출신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20억 원의 금전을 받았다는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건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과거에 그분들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 이 모든 게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시면 다 고소고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그러면 그동안 구 여권을 향해서 제기했던 많은 의혹 제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있잖아요. 사인 회동 얼마나 명예가 훼손됐습니까? 대한민국 법치가 얼마나 흔들렸어요. 청담동 첼리스트.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방송에 SNS에 모두 추후 보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민주당 그거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아니 저는 정치권이 생산하는 그 수많은 가짜 뉴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 대변인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지금 왜 이런 SNS 글을 올리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좀 있으면은 이거 조작 기소 국조위 출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밑밥이죠. 밑밥은 좀 단어가 그러네. 아니요. 그 사전 작업을 하신다. 단어예요. 네, 여론을 몰아서 그 할 팀도 나한테 사과했잖아. 나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다 조작 기소였어라고 해서 5개 혐의 13개 재판이 다 조작 기소였다라는 걸 빌드업하는 그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그것도 동의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보면
일단 사법부 압박 거세게 하고 있죠. 그리고 행정부 오늘 뭐 통해서 신내렸어요? 행정부 통해서 검찰, 경찰 장악했죠. 검찰 해체했죠. 공수처 역할 못 하고 있잖아요. 중수청 역할 하겠습니까?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미 수사 기관은 거의 다 무력화가 됐어요. 이제 남은 건 제 4부 언론밖에 없어요. 이 언론까지 이제 본인이 입틀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본인이 내세우는 여러 국무위원 후보들, 본인이 하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의 칼날, 언론의 검증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 이 검증 이런 주장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기 유병수 쟤는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저도 압박을 느낍니다. 사실 압박을 느낍니다.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뭐 그건 대통령이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대통령 말고 좀 여권 측에서 누군가 자꾸 그런 걸 거겠죠. 하여튼 두 분 정말 오늘 반가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또 김효원 대변인 어떻게 날짜를 조정하다 보니까 요즘에 한 3주 못 봤는데 뭐 반갑고 우리 금요일날 우리 보잖아요, 맞죠? 보니까 반갑습니다. 김용 안 할 거예요. 오늘 너무 말 많이 했어요. 제가 말 많이 했어요. 딴 거 다 준비했는데 무슨 뭐 신내렸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언론을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 또 말 시작하려고요?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참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오시면 되고 또 배우자가 또 이 회사 다니잖아요. 네? 아. 개인정보에서 뭐 이름 얘기 안 했는데 뭘?